안녕하세요. 노년의 지혜, 한 줄 인생 노트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105세를 사신 김영석 철학 교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그분은 한 세기가 넘는 긴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 1순위가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기주의자입니다. 저는 20대의 김영석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려 애써왔습니다. 저도 60대 초반에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관계를 정리해야 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었지만, 저는 세월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성향은 더 심해졌고, 만날 때마다 저는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돌아오는 길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 말이에요. 혹은 가족 중에 오직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이기주의자라는 게 확실하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게 고통을 주고 나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누군가를 멀리하라니 말이죠. 하지만 70을 바라보는 지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깨닫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기주의자는 가정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부부도 헤어질 수 있고 형제간에도 싸웁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지낼 때는 잘 지내다가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 때문에 이기적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가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이기주의자를 비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60세 이후 우리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뿐 아니라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도 인간관계와 인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제가 만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통찰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인생의 단계를 한번 돌아보면서 각 시기마다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각 단계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과 관계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60대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0대까지는 자신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 시기를 소유가 아닌 사유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나를 키워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인격도 키우고 지식도 키우고 경험도 쌓아가는 시간이죠. 저도 돌이켜보면 20대와 30대에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또 실패하면서 조금씩 성장했어요. 그때는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요. 이 시기의 경쟁은 대부분 건강한 경쟁입니다. 서로 실력을 겨루면서도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죠. 물론 이때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피할 겨를이 없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했으니까요. 그 다음 30대부터 60대까지는 함께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 시기를 소유보다는 공존의 시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사는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67세신데 한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셨어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승진을 위해서 동료들과 경쟁도 하고 때로는 라이벌 의식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선의의 경쟁이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동료가 상을 받으면 저도 박수를 쳤어요. 우리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같은 배를 탄 동료였으니까요.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도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의 예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에서 졌다 해도 이긴 팀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겼다 해도 다음번에는 더 좋은 팀이 올라올 테니까. 내가 노력해서 계속 우승해야겠다고 생각하죠. 이게 선의의 경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30대부터 60대까지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관계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이기주의자들은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도 함께 일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생계가 걸려 있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60대 이후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 시기를 제2의 인생이라고 부르셨어요. 특히 65세부터 80세까지를 주는 삶의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유하거나 쌓아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은퇴를 하면서 직장에서의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만나야 했던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되죠. 이제 비로소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관계가 재편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지고 은퇴 후 여유가 생기면서 각자의 진짜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5세 정년 퇴직하고 사회에 나오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80세까지 나는 주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무형, 유형의 것들을 남에게 주면서 살았고, 그것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그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후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들도 독립했으며 건강도 아직 괜찮은 시기죠. 이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기주의자는 정확히 어떤 사람일까요? 김영석 교수님은 명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이기적인 경쟁을 경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간다고 믿으며,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을 좀 낮춰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인은 이익을 도모하고 군자는 의를 도모한다. 이기주의자는 바로 그 소인입니다.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옳고 그름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죠.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사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 동생들을 잘 챙기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셨을 때도 박 선생님이 주로 병수발을 들었고, 형제들 모임도 주선하며 좋은 형님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나왔을 때 셋째 동생이 돌변한 겁니다. 형님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생활비도 더 많이 받았고 집 장만할 때도 도움 받았잖아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 선생님은 자식들 사교육비 때문에 고생할 때도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리지 못해 죄스러워하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셋째 동생은 자기 몫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온갖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동생들을 선동하고 심지어 형님이 재산을 숨겼다며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어요. 결국 그 집안은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50년 형제가 법정에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그 동생을 믿고 살았는데 돈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어릴 때부터 조금씩 이기적인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형제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죠. 그게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동생은 결국 원하는 만큼 재산을 받아냈지만 형제를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5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은퇴 후 골프를 시작하셨고 매주 토요일마다 네 분이 정기적으로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문제였어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겁니다. 내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됐어. 내 딸은 의사와 결혼했어. 우리 손주는 영재야. 끝없이 이어지는 자랑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 은근히 기뻐했어요. 그 친구 사업 망했다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무리하게 확장하더니.
이런 식이었죠. 골프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선생님은 항상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즐거워야 할 취미 생활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은 고민 끝에 그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다른 회원들한테 민폐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모임을 나온 후 3개월 정도는 조금 허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정말 10년은 더 젊어진 기분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 가슴 아픕니다. 68세 최 선생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남편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버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당신은 집이나 잘 챙겨. 이런 식으로 아내를 대했죠. 젊었을 때 부인은 참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은퇴한 후 남편의 이기심은 더 심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이만큼 모았는데 당신은 뭘 했어? 심지어 자식들 앞에서도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부인은 황혼 이혼을 선택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더군요.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기주의자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형제도 친구도 심지어 배우자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 하지만 이기주의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기도 불행해지고 사회에도 고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이기주의자라는 게 확실하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악한 교제는 선한 습관을 망친다. 이기주의자와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염되는 거죠. 가장 슬픈 것은 이기주의자들 자신도 결국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재산을 더 차지한 셋째 동생, 자랑만 늘어놓던 골프 친구, 평생 아내를 무시한 남편. 그들은 결국 무엇을 얻었을까요? 외로움과 공허함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혼자 남게 되죠. 그렇다면 왜 60세 이후에 이기주의자가 더 위험할까요? 젊었을 때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시간의 귀중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0대가 되고 나니 금년 1년이 과거 10년만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30대나 40대는 멀리 앞을 보잖아요. 내 인생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는 금년 한 해 동안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이기주의자에게 쓸 수는 없는 일이죠. 30대나 40대였다면 좀 참자, 언젠가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제가 만난 62세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독서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책을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즐기셨거든요. 그런데 모임의 한 분이 문제였습니다.
매번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 정말 못 살겠어. 정치인들은 다 썩었고 젊은 사람들은 버릇없고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어요. 정 선생님은 모임 후 3일 동안 우울한 기분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분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저한테 전염되는 것 같았어요. 책을 읽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모임 가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결국 정 선생님은 그 모임을 나오셨습니다.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매주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면 제 마음도 맑아져요. 모임을 정리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둘째, 용서와 이해의 한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이해하자. 좀 더 참아보자. 그래서 30년 동안 한 친구의 이기적인 행동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죠.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포기나 체념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70년, 80년을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렸거든요. 젊었을 때는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라는 걸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기적인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요구하기만 합니다. 셋째, 에너지를 재분배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60세가 넘으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됩니다. 모임에 나가고 돌아오면 피곤해서 며칠은 쉬어야 하죠. 그래서 더욱 선택이 중요합니다. 제한된 에너지를 누구에게 쓸 것인가? 이기주의자와 만나서 에너지를 소진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것인가? 저는 요즘 이런 원칙으로 삽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 사람과는 계속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아주 단순한 원칙이지만 효과적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은 대부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게 만들어요. 그들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까요. 65세 조 선생님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열심히 나가셨어요. 그런데 모임의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한두 명이 자기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거죠. 너는 뭐 하며 사냐? 별로 성공 못했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조 선생님은 모임에 다녀오면 며칠 동안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대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조 선생님은 교사로 정년 퇴직하시고 연금도 받으시며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의 몇몇 사람들이 조 선생님을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조 선생님은 그 모임을 정리하고 새로운 모임을 찾았습니다. 동네 탁구 동호회였어요. 거기는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모두들 순수하게 탁구를 즐기고 서로를 격려해 줍니다. 그 모임에 다녀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은 정신이 늙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은 성장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기주의자와 함께 있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오히려 퇴보하죠.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60세 이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더 이상 의무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직장 상사도 거래처 사람도 억지로 참아야 할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기주의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습관 때문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정을 끊기가 미안해서,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말이죠.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경쟁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김영석 교수님은 두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선의의 경쟁과 사랑이 있는 경쟁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 선의의 경쟁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축구 선수들의 예를 드셨어요. 축구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졌다 해도 이긴 팀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겼다 해도 다음번에는 더 좋은 팀이 올라올 테니까 내가 노력해서 또 우승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하죠. 이게 선의의 경쟁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싶지만 상대방이 졌다고 해서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더 잘하라고 격려합니다. 이런 경쟁을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70대 시니어 탁구 동호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탁구를 치시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경기를 하면 당연히 이기고 싶어 하시죠. 열심히 공을 치시고 점수를 따려고 애쓰십니다. 하지만 누가 이기든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모임을 참관한 적이 있어요. 72세 되시는 김할아버지께서 경기에서 지셨는데 상대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서브가 정말 좋았어요. 내가 배워야겠어요. 다음 주에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의의 경쟁이에요. 반대편 할아버지도 웃으시면서 김 선생님 포핸드가 더 좋다. 나도 배우고 싶어요 하고 답하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 모임 사람들은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다들 순수하게 운동을 즐기고 서로를 응원하니까요.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사랑이 있는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높은 경지입니다. 교수님과 50년을 함께한 두 친구, 김태일 교수님과 안병욱 교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대가 넘고 70대가 되니까 선의의 경쟁보다 한 번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랑이 있는 경쟁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볼 때 김태일 선생이 나보다 오래 살아서 학문적인 업적을 더 남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안병욱 선생은 제자들이 많으니 제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다,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있는 경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과 두 친구의 관계가 바로 그랬어요. 세 분은 같은 철학을 공부했고 같은 시대를 살았으며 민족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안병욱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님께 전화를 하셨대요. 김태일 선생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김 선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태일 교수님이 했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인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때더라. 그때가 참 힘들더라. 그래서 세 분은 약속하셨대요. 우리 셋이 이렇게 살다가 순서대로 갈 텐데. 마지막 남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만나고 우정을 가지고 살다가 일 다 끝내고 따로따로 가자. 그러셨대요. 얼마나 깊은 우정인가요? 서로를 사랑하기에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친구를 한 분 알고 있습니다. 75세 되시는 두 교수님인데 같은 대학에서 같은 분야를 연구하셨어요. 평생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한 분이 논문을 발표하면 다른 분이 먼저 읽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상을 받으면 누구보다 기뻐하셨고요. 한 번은 제가 그중 한 분께 여쭤봤습니다. 평생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셨는데 질투나 시기는 없으셨나요? 그분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친구가 논문 상 받은 날이 내가 받은 날보다 더 기뻤습니다. 진심이에요. 그 친구의 성공이 곧 나의 기쁨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학문의 길을 걸어온 동반자였습니다. 라고요. 이게 바로 사랑이 있는 경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비슷해요. 부모는 자녀가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대하는 마음도 그렇고요. 김영석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경쟁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최고 경지입니다. 라고요. 세네카는 우정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60세 이후에 추구해야 할 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이기적인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 더 나아가 사랑이 있는 관계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이기주의자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삶은 메말라갑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인가? 이기주의자들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사랑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이기주의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혹시 나도 이기주의자는 아닐까?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대문학가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행복을 누린다. 인격 이상도 못 누리고 인격만큼만 누린다. 김영석 교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욕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78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재산이 꽤나 많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으면 다 너희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지금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녀들이 진짜 어려울 때도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어요. 박 선생님은 외로워하시면서도 여전히 재산을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왜? 하고 억울해하셨죠. 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자식에게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곳간이 차고 넘치는데도 자식의 어려운 사정을 내몰라라 하며 절대 안 된다는 원칙으로 살라는 건 아니겠지요. 김영석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기도 불행해지고 타인도 고통을 만듭니다. 라고요. 둘째로 버려야 할 것은 인정욕구입니다. 나를 봐달라는 욕구 말이에요. 67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은퇴 전 꽤 높은 직책에 계셨대요. 그래서인지 모임에만 나가면 자기 자랑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 있을 때는 말이야. 내 밑에 직원이 100명이 넘었어.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 다들 지쳐갔어요. 나중에는 최 선생님이 말을 시작하면 다들 딴청을 피우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분은 외로워하시면서도 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을 앞세운다. 60세 이후에는 말보다 경청이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해요. 셋째로 버려야 할 것은 비교 의식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말이에요. 제가 아는 69세 김 선생님은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너희 아들은 뭐하니? 우리 집은 아파트가 몇 채야. 너희는?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다 보니 만족이 없었어요.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못 사는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는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다고 했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인격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72세 이 선생님이라는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경청을 잘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들어주시거든요. 중간에 말을 자르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요. 그 다음엔요? 하면서 진심으로 궁금해 하십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거나 공감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해요. 이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위로가 돼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시니까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이게 바로 인격의 힘입니다. 둘째는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공자는 군자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악함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70세 박 선생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친구가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기뻐하세요. 축하해. 정말 잘 됐어.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 당연한 결과야.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질투나 시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구나 그분과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은 남의 성공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그래봤자 별거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렇게 폄하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셋째는 나누는 삶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65세부터 80세까지는 주는 시기입니다. 남에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나누면서 살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라고요. 69세 정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10년간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점심을 배식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하셨대요. 하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합니다.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기주의자를 판별하는 기준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기주의자에게는 세 가지 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화의 90% 이상이 자기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 자기 불평, 자기 상황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거, 나도 그런 경험 있어. 내 경우에는 말이야. 이런 식이죠. 두 번째 신호는 남의 불행에 은근한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하지만 눈빛이나 말투에서 묘한 만족감이 느껴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위로하거나 도와주려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자기 이익 앞에서 돌변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다가도 돈이나 이익 문제가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챕터 3에서 말씀드린 형제간 재산 분쟁 사례처럼 말이에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김영석 교수님은 105년을 사시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고 그 경험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행운을 가진 겁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고 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누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 파악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관계의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105세 김영석 교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이기주의자라는 게 확실하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고통을 주고 나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지혜입니다. 70년, 80년을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세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하지만 이기주의자를 멀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문을 닫으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 2~3명이면 충분해요. 김영석 교수님도 50년 우정을 나눈 친구가 딱 2분이었습니다.
그분들과의 관계가 교수님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60세 이후는 편하게 사는 겁니다. 굳이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잘해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편하다는 건 그 속에 배려, 나눔, 이해, 사랑. 이 모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편한 사람들과 잘 지내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기주의자는 아닌가 하고요. 남의 재산을 탐내지 않는가, 남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는가, 배우자나 자녀를 무시하지는 않는가, 남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세요. 남에게 이기적으로 굴어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굳이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는 없어요. 김영석 교수님은 이기주의자를 멀리하고 60세 이후에는 남을 이기려는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나 나누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 하셨습니다. 나누는 마음에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나올 리가 없겠지요. 나눔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남을 시기하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남을 밟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이기심이 없는 마음이 나눔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마음 편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60세 이후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셨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